노유진의 100분 토크. 오늘 100분 토크 지난주 타임라인의 바통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유난했던 올여름 늦더위를 한풀 꺾이게 만들었던 사건이죠.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폭발로 시작된 8월 위기입니다. 25일 새벽에 발표된 고위급 회담 합의문으로요, 이 사태가 일단락이 되긴 했는데요. 언뜻 보면 무력 충돌로 시작해서 협상으로 잘 마무리된 것처럼 보이는 이번 사건이 과연 그런 건가? 한번 남북 합의문이 발표된 후부터 지난 일주일 동안 벌어졌던 일들을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보죠. 자칫 우리가 놓칠 뻔했던 남북관계 중요한 실마리들을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남북관계 숨은 그림 찾기를 해주실 게스트 모셨는데요. 오늘부터는 그 게스트가 아닌가요? 그래도 게스트예요. 그렇습니까? 집안 손님인데. 그래도 게스트죠. 오늘 저녁 방송에 나갈 때쯤 아마 많은 분들이 소식을 접하셨을 텐데요. 방금 국회에서 입당 기자회견을 마치고 오신 분입니다. 어디에 입당한 거요? 예, 정의당 입당을 하셨죠.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대 편집장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일단은 순수한 게스트가 아니라 그래도 같은 식구로서 들어왔으니까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그런데 새정치연합에서 뭐 엄청 초인종 누른다고 내 얘기 들었는데, 네. 그 정의당 입당을 하셨어요? 아니, 심 대표가 조금 더 빨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먼저 초인종 눌렀어요? 예. 그래서 저쪽도 뭐 사실은 언젠가는 같이 통합하고 또 우리가 도와줄 일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저는 의리를 지킨 셈입니다. 예. 제가 추천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이고, 그래서 제가 예비내각 만든다길래 국방부 장관으로는 우리 김정대 편집장만 한 분 없다고 빨리 모셔오라고. 섀도우 내각에. 어쩌나 이거 참 제가 이거 와가지고 신세 갚을 분이 여기 또 계시네요. 아니 뭐 신세 갚을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참 세상엔 특이한 사람이 많아요. 지금 새정치연합 초인종 누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갔으면 대접도 좀 받고 그럴 텐데 정의당은 보면 꼭 출세하기 싫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 같아. 필사즉생. 예, 저는 이순신 장군을 존경합니다. 예, 제가 2013년 12월에 아니 출세할 분은 절에 가셔야 되는 거고 절에 안 가실 분들이 이제 세속에서 뭔가 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 오시는 거죠. 예, 제가 2013년 12월 정의당에 입당하고 나서 제법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넘어 대한민국에 공인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군사 전문가 김종대 선수의 정의당 입당. 더 큰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디펜스 21 플러스 김종대 편집장님 당원으로서의 첫 활동을 저희 노유진의 정치 카페 활동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공식 박수야 이거는. 안녕하세요. 충남 금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인삼농사를 지어 홍삼을 만들고 있는 젊은 농부 이성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양심하지만 양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고지식의 대명사 아버지가, 품질은 항상 발전을 추구하는 아들이 각각 책임지는 환상적인 초화, 거기다 직거래라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까지. 믿을 수 있는 홍삼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참 착한 홍삼. 지금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바로 일주일 전 오늘이죠. 지난주 타임라인에서 판문점 협상 결과를 예측하는 방송을 내보냈죠. 방송이 발행된 지 불과 대여섯 시간 만에 남북 고위급 회담 협상 결과가 합의서 형태로 발표됐었는데요. 이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이 이번엔 노회찬이 돗자리를 깔았다고 박수를 쳤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원래 그 돗자리는 이쪽 유시민 대표가 잘 까시는데. 도 대표님 그 합의서 발표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예, 저는 뭐 알아맞춘 게 아니라 여러 그 경우의 수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건데, 일단 저는 그 결과가 공동 보도문으로 나온 결과가 좋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남북의 두 정상이 오래간만에 정상적인 판단을 했다. 비정상으로 일관하다가 정상이든 정상. 그런 점에서 다행스러운 결과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지난주 월요일 날 오늘이 지금 8월 31일 오후에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 24일 오후에 녹음하면서 이제
금방 타결 뉴스 나올지 모르니까 방송 빨리 업로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서둘러서 해지기 전에 업로드를 했고 네. 그리고 그날 이제 밤늦게 이게 뉴스가 이제 흘러나왔는데 노회찬 대표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한 90%의 확률로 예측했던 거가 됐어요. 네. 서로 다르게 각자 알아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문안으로 유감 표명 정도를 하고 뭐 이상가족 정도 주고받고 뭐 다음 회의 약속 잡고 그 정도 하지 않겠냐 이거 90%. 한 10%의 확률로 그보다 더 진전된 어떤 합의가 나올 가능성 이렇게 보고 받고 그다음에 이제 각자 그거를 국내 정치에 이용해 먹을 거다. 그렇게 했는데 거의 싱크로율 한 90%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연의 일치네. 저도 저 매일신문에다가 컬럼을 쓰면서 예측은 아니지만은 그 똑같은 표현을 사용했거든요. 이게 이제 유감이라는 표명이 각자 자기들 승리로 해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참 묘수의 표현이다라는 얘기를 쓴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뭐 협상 결과 어떻게 볼 것인가 분위기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추락하던 주식시장도 살아난 것 같고요. 대통령 지지율도 뭐 50%까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죠. 연중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고요. 또 시장에서 또 그리고 국민들이 뭐 이것만 봐도 대결 일변도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남북 관계가 정상화될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뜻일 텐데요. 지난 토요일이죠. 북한이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을 하자는 우리 측의 제의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남북 관계 개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봐야 되나? 문제는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이상한 얘기가 또 다른 편에 보면 또 이상한 기사들이 있거든요. 무시무시한 내용들도 지금 정부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제거하는 참수 전략 뭐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뭐 조증도 아니고 울증도 아니고. 이게 받아들이는 우리 입장에서도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사실은 이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제가 주말에 계속 취재해봤는데 정부 내가 더 혼란스러워요. 아 그래요? 예. 지금 통일부는 거의 개점 휴업 상태고 청와대가 모든 걸 직접 따주도 하니까 아니 뭐 장관급 안보실장이 하부임원 토씨 뭐 오탈자까지 직접 따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국방부는 계속 청와대에 얻어맞고 있어요 지금 벌써 세 번째인데 아주 분위기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방부에서 막 이상한 소리 하는 것들이 이제 청와대 이상한 소리가 전혀 통제가 안 되는 것이 또 실수도 많이 했어요. 뭐 예컨대 판문점 협상 중에 잠수함 50척이 없어졌다. 네, 그러고 발표했죠. 첫째 이거 사실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예, 사실 아닙니다. 사실인 줄 알았어요. 아니, 원래 잠수하면 안 보이는 거야. 네, 안 보이는 건데 70척 중에 50척 없어졌다. 그다음에 엊그제 국방위에서 확인이 됐지만 정말 놀라운 건데 저는 제 귀를 의심했는데 한민구 국방장관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브리핑하는 걸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우선 이런 사실 자체도 모르는데 자기도 모르는 보도가 나간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기자실 분위기는 뭐 거의 지금 정설이 돼가고 있는데 국방부 대변인이 청와대 안보실 직접 통제를 받아서 그 OEM 방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기자회견한 거죠. 예. 그리고 판문점 합의를 하는 중에 통일부 대변인이 청와대 불려가 고강도 조사를 받습니다. 아주 세게 조사받았어요. 통일부 대변인이요? 예. 그 기억하실 겁니다. 그 판문점 회의 중간에 그러니까 거의 초반에 그 이 회의에 발표 주체는 통일부다 이런 기사가 나갔는데 즉각 청와대에서 호출해가지고 완전히 몇 시간 조사하면서 묵사발을 해버렸어요. 까불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그렇습니다. 말하면. 그래서 다음날 정정보도가 나갑니다. 청와대가 발표기관이다. 이거죠. 이제 컨트롤 타워라는 거지.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쭉 이어져 내려오는 과정이 지금 국방부가 그 청와대 입만 쳐다봐도 의중을 알 수 없어가지고 연이은 실수를 계속하고 있고 통일부는 다음 합의문 이후에 그 구상에 대해 가지고 브리핑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청와대예요. 그러다 보면은 청와대 그럼 본 뜻은 뭐냐? 근데 청와대도 준비된 내용이 대단히 빈약합니다. 지금 이산가족 합의와 어쩌면 금강산 관광 그 제기하는 문제 그것이 결국 5.24 조치에 영향을 주지 않겠냐 이렇게 나온 얘기 외에는 지금 전혀 나오는 얘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속도 조절론. 기대감이 커지는 걸 경계한다는 뜻입니다. 정상회담 때문에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 남북 관계가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어떤 일대 혼란을 초래해가지고 지금 이 합의문 정국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좀 더 이 정부 내 혼란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요. 네. 그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국정수행 지지율 잘하고 있다. 이게 네. 뭐 한 14%, 15% 상승해서 40이 안 되던 게 이제 50에 육박하거나 50
하여튼 뭐 가까이 간 정도로 이렇게 갔다고 나오는데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 지지율을 만드는데 예. 동원된 대표적인 거짓말들을 제가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일부 보수 단체 언론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김일성 주석 사망 이래 북한에서 유감 표명 받은 게 이번이 처음이다. 그 순 거짓말인데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거. 사과받은 게 네. 처음이고 유감은 10여 차례, 10수차례 있었어요. 심지어는 유감 표명 하는 걸 안 받은 적도 많아요. 예, 금강산관광의 예, 박광자 씨 사망 같은 경우는 북한이 아니 재발 방지, 사과, 예. 유감 다 하겠다. 안 그런데 받았지. 안 받았어요. 예. 예,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 처음이라고 하는 것부터가 그렇고 더 나가가지고 우리의 단호한 조치가 북한을 굴복시켰다는 쪽으로 마구마구 띄웁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단호한 조치를 한 게 뭘까요? 방송이요. 그겁니다. 딱 한 건이에요. 예.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 다음에 합의돼서 그 이전으로 되돌아간 것 뿐입니다. 지뢰도발 뭐 이거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끝내기로 한 것이고 뭐가 단호했죠? 그 지뢰 사건이 터진 와중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계속 지뢰를 아예 언급하지 않고 대화 제기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게 3번 물경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지뢰 사건에 대한 얘기는 10일에서도 한참 지나서 광복절 축사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했던 건데 뭐가 단호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필요해서 한 대화지 단호하게 밀어붙여 북한이 꼬랑지 내리고 온 대화 아닙니다. 이것도 사실은 거의 새빨간 거짓말이고. 근데 저는 그래도 지지율 오른 거를 공감을 해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결과가 잘 됐잖아요. 서로 뭐 포 쏘고 뭐 허상이 날아왔냐 레이더에 진짜 뭐 총알이 날아왔나 그건 모르겠지만 여하튼 우리가 뭘 봤으니까 우리가 쏘고 예. 뭐 저쪽에서 또 최후 통첩하고 이렇게 해서 막 그 군대를 이제 이동 배치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말로 서로 주고받고 해서 좀 해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서를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이산가족 상봉도 이제 추진하고 그러니까 결과가 잘 된 거잖아요. 잘 됐죠. 예, 그 결과가 잘 됐기 때문에 결과가 잘 된 거에 대한 지지다.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네. 근데 다만 이런 정도의 결과는 예전 정부 때 늘 해오던 남북 교류잖아요. 일상적인. 예. 그러니까 이 그전에 수도 없이 하던 것들 중에 하나를 지금 회복하는데 예. 중간에 엄청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나서 이걸 했는데 이 결과가 잘 됐다는 거지 그렇게 분쟁을 조장하고 대결 국면을 만들었던 그 과정이 잘 됐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근데 지금 뭘 지금 정부에서는 잘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정도 그 합의문이라면 사실은 그렇게 내용은 없는데.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예, 그동안에 남북 관계가 얼마나 안 안 좋았으면 좋았으면 이 그렇군요. 하나가 커 보일 정도냐 이거죠. 사실 전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여자로 보였다는 얘기도 해요. 어디 가서 이뻐 보였다는 뜻입니다. 처음으로. 예. 그전엔 그렇게 안 보였어요. 저도 좋더라고요. 이렇게 합의되니까. 예. 그 정도로 이 정도만 가도 이게 커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남북 관계 앞으로 이렇게 잘하라는 뜻 아니겠어요? 지지율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예, 게. 예. 그러면은 있죠. 그런데 지금 남과 북이 이걸 국내 정치에서 엉뚱하게 활용하는 그 정도가 제가 보기엔 도가 지나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은 지금 김양건, 황병서 북한 측 대표 둘은 앞으로 북한에서 무사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그 세계일보의 단독 보도인데 오늘 그 평화자동차의 사장이 북한에 갔을 때 김양건 그 통전부장이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남측에서 차마 참수라는 말은 너무 불경스러워서 입에 못 올리고 참형 얘기를 하는데 이러면은 협상하고 온 내가 뭐가 되냐.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런 얘기를 꺼냈다면 내가 지금 뭘 대화한 것이고 앞으로 내가 여기서 뭐가 되냐 이런 얘기를 털어놨다는 겁니다. 2시간이나 붙잡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이후의 상황이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보는 것이 그겁니다. 계속 북한의 어떤 모멸감 내지는 굴욕감을 주는 형식으로 이 후속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정부가 방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협상이 이렇게 마라톤 회의를 43시간 했으면은 사실은 상대방 대표한테도 사의 한 번쯤은 표명하는 겁니다. 다 같이 수고했다. 진정성이 있단다. 이렇게 남북한 대표가 정말 열심히 협상했다. 이런 정도의 어떤 그 등 한번 토닥거려 주는 거는 외교적인 어떤 그 가장 기본 예의거든요. 이런 거조차 없이 그 계속 어떤 대통령의 단호함과 결단력으로 이것을 갖다가 끌고 나갔다는 걸로 하다 보니까 안 해야 될 거짓말, 이런 거짓말까지 합니다. 대통령이 판문점 대표한테 단호하게 하라 그러면서 자리 차고 철수하라 그랬다.
이거 청와대 다음 날 확인해 보니 사실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저 화장실로 황병서를 불러내서 CCTV가 없는 데서 대화했다. 은밀하게 대화해봐라. 이것도 청와대에서 코치한 거다. 계속 취재 들어가니까 사실 아니라고 자백했습니다. 조선중앙TV하고 우리 종편들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소설들을, 오보에 지금 청와대가 어제 제가 취재하기로는 지금 나오는 이 주말부터 나오는 오보에 지금 대응을 못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심합니다 이게. 예. 저 독일 속담에 이제 엔데굿 알레스굿이란 말이 있잖아요. 왜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다. 예,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거 사실상 따지고 보면 그 성과라는 게 그 뭐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일상적인 어떤 아주 자그마한 것. 하지만 워낙 상황이 험악하다 보니까 이것도 좀 커 보이는 커 보이는. 이런 상황인데 좀 궁금한 건 그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뭐 참수 작전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런 얘기 할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맞아, 이제 우선 이게 뭐예요? 왜 나와요, 이런 작전이? 얘기가? 아 지금 두 가지를 그러면 잠깐 설명드려야 되겠는데. 우리 청취자들도 뭔지를 모르실 것 같아요. 예, 엊그제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이게 나온 걸 아닌가 싶은데 그 두 가지가 국방부에서 언론 플레이가 됐습니다. 예. 첫 번째는 한미 간의 새로운 작전 계획 5015를 성안해서 이것을 앞으로 적용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 그 개념이 적용이 됐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북한 침략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 선제 공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라고만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한국 국방안보 포럼이라는 세미나에 가서 그 지금까지 북한을 선제 공격하는 건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첫째는 그 함정에서 미사일로 쏘는 함대지 전력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지상에서 쏘는 정밀 유도탄 전력이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뭐 김정은 집무실 창문도 깬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이고, 세 번째는 항공 전력에 의해서 스마트 폭탄으로 지도부를 제거해버리는, 이걸 이제 군사 용어로 삼축 이론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한 가지가 더 붙여져서 사축 이론이 완성이 됐다. 이 사축에 덧붙여진 내용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을 때 김정은이 명령권자니까 그 명령권자를 제거함으로써 핵미사일을 무력화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추가돼서 사축 이론이다. 그래서 그게 참수 이론입니까? 그게 참수입니다. 이거 영어로 디캡테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새로운 게 아니라 이라크에서 미군이 작전할 때 저항군들을 마비시킬 때 나온 개념이에요. 그 마을의 우두머리를 제거하면은 이 저항군 전체가 무력화된다고 해서 이건 비정규전에서 나온 미군 개념이고 제가 오래전에도 책에다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2010년에 쓴 책도 몇 년 전에 이게 나왔다. 이렇게 쓴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국가급 그러니까 핵미사일로 대치하는 국가급 대치 양상에도 맞느냐는 거예요. 어떤 면이 있냐면은 이런 식의 어떤 그 참수 전략이라는 걸 공개해버리면 북한은 남측이 조금만 공격 징후가 있어도 이거는 지도부에 대한 제거 작전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러면은 핵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르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왜? 그런 옵션을 가져야 이런 참수 전략이라는 걸 억제할 수 있으니 우리는 그러면 조금만 공격 징후가 보여도 니네가 그 지도부를 제거하려는 것으로 간주하고 즉시 핵발사 버튼을 생각 없이 망설임 없이 누르겠다. 이런 대응 전략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라크 저항군에게 적용하던 개념이 이런 남북한 대치와 같은 국가급 전쟁 대치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게 이게 실효성과 합리성이 있느냐는 문제는 여전히 논쟁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적용됐다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사실은 그런 것 자체가 얼마나 실효성인지 먼저 따져봐야 되고 설사 실효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얘기는 공적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아니, 그럴 능력도 안 돼요, 한국군이. 아니, 무슨, 우리가 그렇게 정밀 타격. 아니, 그러면 지금 전쟁이고 선포되는 어떤 그 전쟁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나 여기 있으니까 이쪽으로 쏘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그렇게 하면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또 안 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무언가 더 빠르게 대응하겠다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함으로써 대응 전략을 유발시킬 때는 굉장히 이거는 핵전쟁의 개연성이 높아진다는 걸 뜻하는 것이죠. 이걸 이제 안보 딜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면에서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하다 뜻은 뭐겠습니까? 그 언론인들 많은 데서 그것도 뭐 아주 발표문 장문으로 써가지고 이거 다 뿌려댔어요.
그러니 이제 모골이 송연한 얘기죠. 이게 지금 그 국방부나 이 청와대 일각 또는 우리 보수 쪽에서는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아, 이런 협박을 하니까 북한이 대화에 나오지 않냐. 그러니까 더 하면은 어떻습니까? 북한이 앞으로 더 말 잘 듣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주장해 왔고 합의문 이후 전국의 색깔을 이렇게 칠을 해버리니까 이 양반들은 이번 합의서 체결도 이런 식의 어떤 그 위력 시위 내지는 심리전으로 우리가 이겼다고 보는 건데 이걸 왜 멈추겠습니까? 계속하죠. 이거를 그 학술 용어로는 맹동주의라고 하지 않나요? 그 예전에 1967년도 1.2.1 사태 김신조 일당 그 북한 특수부대 요원들 32명인가가 여기 청와대 상까지 왔을 때요. 네. 그때 김신조 하나 남기고 다 이제 도주하거나 사살을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하러 이일호 정보부장, 중앙정보부장이 왔다 갔다 할 때 김일성 주석이 네. 그 일부 맹동주의자들이 한 짓인데 유감이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아요. 대화를 통해서 남북 간에 인도적 지원도 주고받고 이제 이산가족 상봉도 하고 다시 그다음에 이제 경협을 더 확대할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국방부 쪽에서 이런 혼란스러울 정도로 이런 얘기 나오는 거는 그 대북 대결 정책을 추구하는 맹동주의자들이 이 흐름을 저지하기 위해서 혹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도 지금 묻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왜 이러냐? 근데 이게 근데 사실 청와대 심기인가요, 아닌가요?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남북 대화가 된 게 우리가 얘기를 잘해가지고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압박한 결과다. 압박의 결과라고 보는 거죠. 투트랙의 개념으로 청와대에서는 오케이 뭐 남북 대화 끌고 가겠다라고 한 다음에 국방부에다 시켜가지고는 그렇게 뭐 참수라든지 흘리게 만든다든지. 저는 국방부가 하는 거를 통제 안 했다고 봅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거기에도 물론 의도성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국방부는 자기네 군사 전략 발전시키는 것이고 그것이 일부 공개된 것이고 뭐 공개 여부야 좀 청와대에서도 신경 쓸 여지가 있지만은 이 자체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상당히 스폰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본인의 입으로도 얘기했어요. 이런 정도의 험악한 말은 아니지만 지난달 6월 30일 국정원 비밀 방문 시와 그다음에 그 다음 달 7월 20일 있었던 통일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똑같은 발언이 두 번 나옵니다. 지금 북한의 고위 망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내년에 북한에 무슨 일 벌어지는지 모른다. 내년에 통일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내년에 통일될지 모른다. 다시 북한 붕괴론 또 믿고 있는 거네. 그거죠. 그리고 덧붙여서 그런 일이 가능성이 높으니 통일준비위 위원들 보고 여러분들이 준비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러면서 대화를 왜 해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 대화에 대한 맥락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위기에 처한 북한에 대한 관리 정책이냐 아니면 이것이 대화라는 건 뭡니까? 대결을 해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대결의 연장으로서 대화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다면 제가 이 판문점 합의문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이건 전쟁 위기를 막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하나의 이정표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장기적 안목에서 이 한반도 정세를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하느냐는 것이죠. 이런 하나의 상황이나 국면을 떼서 보면 안 보이는데 이렇게 북한에 대한 미래를 예측하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대화 내지는 국방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험악한 표현도 사실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왜 하겠냐 이게. 왜 이런 식의 압박을 통한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우리 레이디 가카에 대한 이해도가 우리 노 대표님이 되게 높아지셨더라고. 지난주에 예측도 정확하게 하시고. 근데 정말 가카께서 그런 생각일까요? 안녕하세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조광래입니다. 내 차를 어떻게 팔아야 할지 또 좋은 중고차를 어떻게 사야 할지 막막하시죠? 중고차는 믿을 수 있는 딜러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여기 조광래 중고차가 정직하고 투명한 거래를 약속합니다. 대표번호 1800-9538 한 번 더 1800-9538
고맙습니다. 일단은 뭐 이번에 이게 국방부 그 간부가 이제 발표를 한 건데 이 작게 501호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작게 501에서 5가 뭔지 아세요? 이게 미 태평양 사령부를 그때 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 작전 계획이 미군의 작전 계획이에요. 미군 작전. 한미연합사의. 근데 이제 네. 우리는 예. 이제 미군에 딸려 있으니까 예. 같이 적용을 받는 건데 이게 자체가 2급 비밀이에요. 군사 2급 비밀인데 물론 내용을 다 공개한 건 아니지만은 대강을 이제 개요를 발표를 한 거고 이거 발표한 건 굉장히 의도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세세한 것까지 다 알고 지시했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무력으로 응징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걸 계속해서 감추지 않고 저쪽에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든 말든 저쪽에서 이것 때문에 대화를 갖다가 포기할지언정 그걸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그 트랙과 그다음에 자기가 정한 조건 하에서 대화를 갖다가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예. 그 두 가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그것의 최대의 성과가 8.25 공동합의였다라고 본인은 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군사 전략가가 이 어떤 대한북 대화를 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기본 사상은 두꺼운 방패보다는 날카로운 창 하나가 상대방을 대화의 국면으로 끌어내는 이걸 국제정치학에서는 강압정책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주요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안보 태세 유지가 잘 되고 있다. 우리 군의 사기가 어떻다. 전투준비 태세가 어떻다. 이런 식의 어떤 그 두꺼운 방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심장을 찌를 수 있는 창 하나를 준비하는 이게 이제 군사적인 강압, 압박으로 작용해서 결국은 북한을 대화회장으로 끌어냈고 유감 표명을 받아낸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그 자기중심적인 어떤 사고 체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동시에 좀 봐야 될 게 이 합의문 있잖아요. 합의문에 대한 해석을 그날 이제 이 새벽 2시에 김관진 전 장관이 이제 발표를 하면서 안보실장이 발표를 하면서 그 좀 과도하게 발표를 했잖아요. 사과한 거다 이거는. 예. 재발 방지도 약속을 받은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우리식으로 과도하게 해석을 했는데 그 이외에 황병서 등이 저쪽에서 또 이렇게 이거는 그 우리는 사과한 그 남쪽의 도발이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교훈을 줬다 그랬죠. 그렇지. 네. 없는 걸 만들어내서 자꾸 위기를 조장하면 예, 선회라는 인식을 줬다. 그리고 자기는. 조선중앙방송에서 그 이 지뢰는 그 조작이다. 지뢰 사건은 이렇게까지 얘기한 데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반박 안 했어요. 예. 제가 볼 때 합의문과 연관된 파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그 합의에 이르렀던 43시간 동안 대화했던 그 정신, 그 분위기를 살려서 대응을 하면서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이제 참수작전 같은 이런 이제 이 자체가 사실은 도발인데 네. 이런 얘기를 갖다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것 같아요. 투 트랙으로 앞으로도 계속 갈 걸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럼 남북 관계 큰 그렇습니다.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지금의 합의문 정국은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생각처럼 속도가 빠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민간의 기대는 커요. 예. 사실 남북 관계는 한 군데가 뚫리면 본물 터지듯 터집니다. 지금 남과 북이 서로 뜯어먹고 같이 그 이익을 볼 수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거 다 테이블 위로 올려놓으면 뭐부터 먼저 해야 될지 아주 풍성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어떤 그 남북 관계의 획기적 전기가 바로 오겠느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더 나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분간 관리가 되고 그러면서 내년에 어떤 그 전국으로 넘어갈 때까지 하나의 어떤 그 관리 국면으로 들어간다고 보는 것이죠. 특히 이번에 9월 3일 날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중국 전승절 기념식 행사 문제도 이것도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남북한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우선 지금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죠. 굉장히 안 좋습니다. 비정상적이라고 할 정도로 저게 동맹국이 맞느냐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한테 환대를 받으면서 열병식에서 외교를 하게 됐을 경우 이것이 또 다른 어떤 북한에 대한 고립과 압박으로 우리가 재활용한다든가 이런 어떤 하나의 특정한 의미로 이것을 계속 강화하게 되면 이제 북한으로서는 점점 더 어떤 외교적 고립이 심해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반응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대화의 모멘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앞으로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 합의문 보면은
사실 이제 우리는 얻은 게 꽤 많은데 북한은 얻은 게 방송 중단시킨 거 말고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합의문 그 드러난 문장만 놓고 보면은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계속 견제해 왔던 게 뭔가 하면은 이제 포괄적 타결이 아니라 저쪽에서 먼저 신의를 보여주면은 해준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먼저 하나라도 해결해라. 그러면 그 다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강조해 왔고 그것 때문에 더 진전이 없었는데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지도부가 이걸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 한번 네 말대로 한번 해볼게. 한번 끌어줄게.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그 이산가족이라는 선물을 북에서 먼저 준 거예요. 근데 그 대가는 보장된 게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그 대가가 만일 앞으로 계속 안 나온다면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이 바퀴는 굴러가지 않을 거다. 예. 고 보고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이 8.25 회담이 공동 합의 타결이 겉으로는 박근혜의 승리로 보여지지만 과연 그럴까?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건 뭐 이제 시작. 지금 겉으로는 남쪽에서는 이쪽에 이 영화가 1,000만 관객을 동원한 거예요. 이미.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주인공은 뭔가 하면은 여자 주인공이 이제 박근혜, 남자 주인공이 김정은 제1비서. 예. 근데 이게는 악역 전문. 예. 그리고 이 영화에서도 악역 담당. 예. 근데 이 영화의 기획은 누가 했냐? 제작도 남북이 공동으로 했지만 이 영화의 기획은 누구냐? 저는 쥐레를 갖다가 북이 파묻었다고 보는 사람으로서 예. 보는 사람 왜냐하면 그 안 파묻었다면 그 뒤에 스토리가 설명이 안 돼. 그게 기획이었다. 예. 그걸 파묻었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악역을 하면서 결국엔 자기가 원하는 상황까지는 북이 왔다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근데 그거는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 한다면 김정은이 그것까지 내다보고 바둑으로 치면 이창호 이세돌급으로 수를 내다보면서 지금 지뢰를 심었다는 얘기 아니요? 근데 저도 좀 그렇게 보거든요. 아니요, 지뢰를 저는 그것이 지뢰를 안 심어 지금 보면 말이죠. 이 합의 내용 중에서 이제 건전한 합의 사항이 뭔가면은 조만간 만나서 고위급 회담을 하기로 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앞으로 이산가족 방문 그 다음에 그 방문을 허용하고 그 민간 교류를 하겠다라는 게 건강한 합의예요. 나머지는 다 현안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이었다고 이제 준전시상태 해제라거나. 근데 이런 건강한 합의 사항은 이 지뢰 도발 사건이 없었으면 안 나타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김정은을 찬양하고 찬양하는 그런 건 아니고 찬양하는 거지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합의 내용은 보면은 각각의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또 김정은은 북인민들에게 각각 나와서 이번에 잘했지라고 칭찬 들을 만한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를 복으로 바꿨다. 예. 그러니까 자기 각각의 국내 정치에는 도움이 되는 결과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 단서를 누가 제공했느냐. 지뢰였다. 나는 기획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저도 의도가 됐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해놓은 다음에 근데 전시 상태까지 끌고 갔잖아. 그것도 사실 오보잖아.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걸 풀어주는 조건으로 또 북한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얻어낸 거란 말이죠. 일단 대화 국면이란 걸 대화 국면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거잖아요. 난 계속 찝찝해. 지뢰가 사실이었다면 그거 기획이었다면 김정은이 지나치게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오래전부터 예고가 된 것이 우리가 2013년에 3월부터 4월까지 한반도 전쟁 얘기가 있었습니다. 대략 한 66일 정도 지속이 됐어요. 그때는 물론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인해 시작이 된 것이죠. 이때 북한이 주장한 것은 뭐냐면은 정전협정 백지화입니다. 그런데 정전협정 백지화가 위기 중간에 선포되고 나서 DMZ의 북한군 무장병력 난입이 이건 상상을 할 정도로 못할 정도로 증가했어요. 많을 때는 전 전선 지역에서 하루에 5,000명씩 내려왔습니다. 하루에 5,000명씩. 그리고 그 뒤로 지난 3년간 비무장 활동 지대에서 북한군의 활동이 증가됐다는 건 이미 세간의 상식입니다. 별하별 작전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이 목적은 뭡니까?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근간이자 마지막 남은 보루는 비무장지대입니다. 전 세계 23개 정전협정 중에 21개가 실패했습니다. 성공한 거 2건 중에 1건이 한반도 정전협정인데 이 정전협정 지켜서 성공한 거냐? 그게 아니라 DMZ 유지가 잘 됐기 때문에 큰 전쟁 막아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걸 백지화하면서 올해 탈북자들의 여러 증언은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는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에 단판을 짓는 해다. 이게 연초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비무장지대 무력화가 들어간 겁니다. 이 와중에 여러 뭐 인민군이 밤에 우리 초소에 와서 담력 훈련을 한다든가 어디서 뭐 다른 어떤 그 수색 정찰을 증가시킨다든가 이랬을 때 무언가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 지뢰는 들어 있었다고 저는 그렇죠.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 전체적인 거는 예하 부대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미국과 올해는 정전협정 체제를 흔들어서 이걸 판을 바꿔놓는다는 전략 목표하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2015년은 통일대전을 하는 해라 그랬는데 그 뜻은 바로 전략적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쭉 진행되어 온 과정에서 의외로 남측의 군부가 어떻게 걸려들었을지는 예상 못했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남쪽에서 예기치 않게 일사단 지역에서 하나의 어떤 사건으로 비화되면서 북한은 이거는 다 관찰을 했고 기다렸다는 듯이 대화 제안을 한 겁니다. 그렇죠. 지뢰 사건에서 포격전으로 포격전에서 바로 그 이튿날 대화 제안입니다. 아니 그 동시에 그 1시간인가 후에 포격을 고사포하고 이렇게 76mm 포를 쏘아놓고 네. 이쪽에서 반격하는 표를 쏘기 전에 김양근 명의로다가 만나자라고 만나자라고 그래서 왔는데 지금 만나자라는 편지 전달하기 위해서 대포 쏘았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충분히. 그러니까 정치적 의지가 실린 지뢰고 저기 대포인데 그런데 그날 그 저기 대포 쏘던 날 4시 50분에 북한에서 전통문이 왔습니다. 김관진 나와라 이거예요. 김양건 나가겠다 이거죠. 그리고 5시가 조금 넘은 약 한 5시 10분경에 48시간 최후 통첩도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에는 이제 48시간 최후 통첩만 9시 뉴스에 나가고 그 전에 왔던 대화 제안은 언론에 보도가 안 된 것이죠. 예, 비공개했죠. 비공개로 예. 했죠. 그런데 9시 뉴스가 끝나자마자 우리가 그 수정 제안한 걸 북한이 받은 시간, 그 시간에 깐 겁니다. 그게 그렇죠. 이제 혼자 솔로로 만나지 말자. 아니, 노인네들이잖아요. 눈도 침침해서 하부인문도 잘 안 보일 건데 그러지 말고 젊은 사람 될 거야. 태그 매치로 하자. 태그 매치로. 이렇게 해가지고 수정 제안한 거를 묻은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국면은 그겁니다. 대화의 미끼를 누가 물었느냐 게임이에요. 사실은 그 지뢰다 대포다 이렇게 날라오는데 저게 대화의 미끼고 거기에 뭐 떡밥이 같이 따라오면은 남측이 언제 무느냐 이거를 이제 그 정밀하게 계산하면 날린 거고 우리 각하는 우리는 다른 미끼를 던진 것이죠. 우리 각하는 이제 이 저 대북 선전전 네. 심리전 그 스피커를 미끼로 던졌고 네. 저쪽이 전통문이 왔을 때 물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아이 하지 말고. 쉽게 말하면 그 목함지뢰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이 뭐 그렇게 될 거라 예상했다는 게 아니라 북한이 그동안 했던 그 DMZ에서 활동 계속 지난 진행해 3년간 왔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걸린 거니까. 걸린 겁니다. 걸린 이거는. 거고 그걸 갖다 그냥 물어가지고 바로 이제 들어와. 낚시로 버린 거죠. 치면은 그렇죠. 떡밥 낚시가 아니고 홀치기 낚시네. 솔직히 이 삼지창 걸어가지고 막 숭어대 있는 데 가서 던져서 지그재그로 흔들면 그렇죠. 치켜 그런데 나오잖아. 첫날 이제 대화가 시작됐을 때부터 분위기가 좀 이상했던 게 뭐냐면은 이번에 전쟁 위기 만침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에 강한 대화의 압박을 넣은 위기가 과히 많지가 않습니다. 연평도 포격 때 보십시오. 중국이 왜 북한 편 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중국하고 한중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는 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유엔사부터 초반에 개입을 하고 미 국무부가 지뢰사건 때 예. 예. 미 국무부가 그 북한의 대화를 촉구하는 식으로 해법을 내놨어요. 그리고 유엔사 성명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북한의 관점에서 볼 때는 더 신경 쓸 수 있는 게 미국의 반응이잖아요. 네. 쟤들이 반응하네 이거잖아요. 반응하죠. 네, 이거죠. 물었네. 물었네. 예. 사실은 우리 언론들은 이제 그 확성기를 막 트니까 북한이 겁먹고 무릎 꿇고 나왔다라고 다 그렇게 쓰고 예, 있지. 그렇게 해석하고 국민들도 그래서 이제 지지율 높아지는 측면이 사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진실은 아니고 진실은 어찌 보면 북한으로서도 꽤 많은 걸 얻은 것이 미국에다가 우리는 대화할 준비가 돼 있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신호를 강력하게 준 셈이에요. 이번 그렇죠. 사건을 통해 가지고. 네. 아니 그런데 그 확성기 부분 제가 이건 오늘 제가 말이 많아져 죄송한데 말 많이 하셔야 네. 돼요. 그 확성기에 이제 북한이 겁을 먹고 그 대화에 응했다. 이게 우리의 단호한 대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확성기의 효과라는 게 과연 뭐겠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사기가 충천하고 잘 유지되는 군대는 확성기 하나만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점차 나빠지는 군대, 예컨대 뭐 사면 초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항우가 이제 지는 게 되니까 그 노래 소리도 효과를 미치지 않습니까? 계속 그 나빠지는 군대는 사실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 확성기는 그 군대에 대한 군기에 대한 영향보다도 사실은 존엄에 대한 훼손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효과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확성기 들어보니 나만 잘 산다. 우리 왜 이 개고생이냐? 이게 뭐냐? 고향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흐물흐물해지고 또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북한군의 군기가 이완된다. 이거는 사실 우리 기대감이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다른 효과는 있다는 거예요. 건들잖아요. 자기의 최고 자존심을. 그럼 반응은 두 가지예요. 어떤 병사는 야 정말 상종 못할 놈이다. 더 적개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런 어떤 최고 존엄에 대한 그 비방이 무언가 어떤 그 이 사람들한테 다시 생각할 기회를 줘서 우리 체제가 옳은가에 대한 회의도 하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다 떠나가지고 영도의 기본 원칙으로 운영되는 북한 체제가 최고 존엄을 건드렸다는 자체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효과는 다음 문제예요. 아니 남측에서 맨날 이렇게 그 입에 담지 못할 상종하는 욕을 하는데 이거 참는다 그러면은 이걸 다 김정은 위원장한테 응징하겠습니다. 징벌하겠습니다. 중지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충성 경쟁을 해야 정상이지. 이게 최고 존엄을 건드리는데 사실은 그냥 넘어갈 북한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그러니까 참 이게 평양 박치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게 효과예요, 사실은. 이 남북한의 그 사람들의 성향의 차이인데 왜냐하면 남한은 자본주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호모 에코노미쿠스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실리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면은 북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존엄에 대한 명예감 이런 것들이 실리랑 상관없이 엄청나게 중요한 뭐랄까 자기 아이덴티티의 근거기 때문에 그걸 건드리는 부분에 대한 모욕감들 이런 것들이 이제 크고 그것이 효과라면 효과지 우리 언론에서 떠드는 그런 식의 만화 같은 얘기들은 좀 일어나지 않을 거다. 어쨌든 효과잖아. 그렇죠. 근데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화가 나는 것이지 아픈 건 아니다. 자, 이걸 보십시오. 서독이 동독의 심리전을 30년 했습니다. 아마 전단 살포로 따지면은 제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다음에 TV 방송 안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라디오 다 뿌렸습니다. 그런데 서독의 심리전이 성공했다. 30년간 일관되게 하고 그 대성공했다고 하는 평가는 뭐냐면 동독의 정치 체제를 절대 건드리질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서독의 뭐 생필품 물가, 날씨, 또 중고차 시세 이런 것들 그 가장 소비에 가까운 그 동독 주민의 선호 체계를 다 평가를 해서 무엇을 제일 듣고 싶어 하는가는 선호 체계를 평가해서 거기에 맞춰서 비정치적인 것만 심리전에 하는 게 제 1번 원칙이고 이건 통일될 때까지 안 깨졌어요. 그러니까 친척들한테 선물 보낼 때 클리넥스 화장지 같은 걸 뽑아가지고 선물 사이사이에 끼워서 안 깨지게 한다고 그러면서 동독이 그 소비재가 부족했으니까 민간까지 그런 식으로 다 했거든.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심리전은 뭐냐면 정치적인 심리전이거든요. 근데 그 동독의 심리전 사령관 그 부크벤더 대령이라고 이제 그 이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 와서 그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전단이 날아가고 또 막 거기에 뭐 리설주에 뭐 무슨 연문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보면서 깜짝 놀랐다고 하는 것은 이게 도대체 무슨 효과를 오히려 역효과도 충분한데 굉장히 우려하더라고요. 다 친한파 독일인들이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확성기라는 것이 북한을 자극하는 데는 매우 좋은 수단입니다. 이 이상 좋은 수단 없어요. 대북 전단? 아주 효과적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열받게 하는 효과가 있는 거지. 열받게 하는 효과로는 이것처럼 효과가 큰 게 없죠.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를 매우 좋아하게 좋습니다. 만들지는 못하지. 대한민국을 좋아하게 만들지는 못하지. 통일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빅그린 2, 3 샴푸. 이걸 쓰면 머리카락에 힘이 생깁니다. 말도 안 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머리카락이 힘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광고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로 힘이 생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광고를 연장하였다. 좋아!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매 후기를 통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딴지마켓 재구매율 53%에 빛나는 빅그린 투쓰리 샴푸 23일 후 변화가 없으면 100%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세요.
결국 합의문 발표 이후에 이제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가 그 모습들을 좀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그래요. 뭐 피차 뭐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합의가 되는 거지. 저쪽에서 뭐 우리 군과 저 지도자 동지의 그 영도력의 결과다.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줬다. 뭐 이러고 이쪽에서는 우리가 압박해가지고 얻어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겼다. 그러니까 피차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 좋은 거예요. 결과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다들 좋아하잖아. 그렇죠? 그럴 수 있어야 남도 합의가 좋아하고 되는 북도 거예요. 좋아하고 여도 좋아하고 야도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루어진 이 합의라는 게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가. 좀 전에 우리가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은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 왜냐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부에서 갖고 있는 태도가 북한 붕괴론에 대한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압박론, 그다음에 다른 한편으로 아까도 말씀하신 예컨대 뭐 참수 뭐 이런 얘기를 슬슬 흘리면서 이것으로 강하게 북한을 압박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중국 방문해가지고 북한을 고립시키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대화 조건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남북 관계를 갖다 관리하는 식으로 나가겠다는 의지인데 북한에서는 오케이 그래 우리가 좀 먹어줄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산가족 상봉했는데 그다음에 풀어야 될 게 있잖아요. 오이사 조치부터 등등등 자기들 실리를 얻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남쪽에서 거기서 안 준다라고 한다면 이게 또 오래 못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맞거래하는 것의 논리는 북한도 사실은 굉장히 거부감을 갖습니다. 이번에 오이사 조치 해제라든가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합의문에 안 들어간 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들어가면은 진짜 남북한 감당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 부담이 큰 자리에서 더군다나 다 공개된 회의나 다름없었어요.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래라면 어디서 비밀 마쿠 접촉을 먼저 해야 성사되는 성격의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합의문에 우리가 너무 많은 공과를 따지기도 곤란합니다. 사실은. 이건 위기관리 회의였어요. 어떻게 전쟁 막을까? 케네디가 푸르시 초포하고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3차 대전 위기 막았는데 무슨 합의서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전쟁 막은 것 그 자체가 성과입니다. 그런데 그 지금 얘기하시는 이런 남북 관계의 그런 획기적인 증진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합의문으로 끌어갈 만한 어떤 동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나온 건 그냥 평화의 메시지예요.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에 다른 어떤 그 경제사회 교류가 섞여버리면 이거는 흥정이 되고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는 격에 맞지가 않고 적절치가 않죠. 그럼 다음에 당국자 회담인 것이죠. 지금 당국자 회의에 끝도 결정 안 돼 있습니다. 끝도 결정 안 돼 있어요. 박근혜 정부 제일 예민해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누가 나가는지도 결정 안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고 안 되면은 다른 어떤 중재자가 나온다든가 마쿠에서 만난다든가 이런 식의 그 다른 외교의 판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그걸 지속적으로 할 의지가 이 정부에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합의문으로 전쟁 위기를 빨리 끝냈다는 것 정도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례적인 의미가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전쟁 위기다라는 것도 이게 무슨 쿠바나 무슨 이제 미국의 위기 이런 성격이 아니잖아요. 목함질에 이걸 상당히 의도적으로 연출된 거고. 사실은 자기들이 뭐냐면 정말 위기가 있어서 위기가 아니라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남북 관계 개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요번에 말할 계제도 아니라고 했는데 오히려 목표는 거기 있단 말이죠. 그걸 위해서 의도적으로 연출한 상황이고 그걸 갖다 멋있게 해결하는 듯 하면서 요거는 이제 밑자로 좀 깔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이득은 한국의 그야말로 마가렛 대처, 한국의 철의 여인 같은 압박으로 상대를 굴복시킨 이미지의 어떤 이점을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그 정치적인 그 효과라고 하는 거는 마약과 같아서 이것의 방향을 다시 남북 간의 어떤 평화 구조, 평화 체제, 더 나아가서는 어떤 사회의 기능적으로 이 경제 사회 분야의 통합을 지향하는 선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게 그런 리더십이 아니에요. 이렇게 됐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동북아 특히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가 이 남북 간의 강력한 통합을 촉구할 수 있는 외적인 동력이 필요로 합니다. 지금은 그 어떻게든 상황만 그냥 안정시키려고 하는 식으로 주변국이 개입을 하다 보니까 이 남북 관계의 선순환, 국제 관계와 남북 관계의 선순환 구조가 지금 보이질 않고 있어요. 이게 우리 레이더에 전혀 잡히지가 않고 있다는 것이고 그 반대 사실들은 많이 잡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북한의 고립의 심화가 되는 가운데 다자간의 지금 협상 채널이라든가 라인이 전혀 전무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국이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겠다. 우리가 주변 정세를 한번 주도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어떤 사고로 하나의 어떤 평화의 비전과 노선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지 않으면은 사실은 어느 누구도 한반도의 평화적인 구조, 체제 이런 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가 이제 동북아의 어떤 질서를 개선시키는 걸 우리가 주도해 보겠다라는 정도의 어떤 포부와 비전이 과연 있는가에 대해서는 극히 의심스럽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대중 정부만 하더라도 남북 관계를 갖다가 개선하고 싶어하는 어떤 전략적 목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난 이 정부는 꼭 남북 관계의 파탄만 추구하는 건 아니지만 개선을 또 추구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다만 그것이 개선 자체가 전략적 목표가 아니라 개선되는 것이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의 국면에 그 내치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이 대립이 극단화되는 상황이 더 유리한 것인지를 타산해가면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저는 그와 관련해서는 우리도 아까 저게 뭐 참수작전인가 뭔가 해가지고 이번 공동합의문 발표의 분위기를 역행하는 북을 자극하는 뭐 501호 그 계획을 발표를 한 것처럼 북한도 그런 카드가 있거든요. 이번 당년 이제 10월 달에 조선노동당 창건 70돌 기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뭔가 큰 거 한 건 할 거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는데. 뭐 4차 핵실험이나. 그때 4차 핵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이제 대륙 탄도탄 그 미사일 같은 걸 갖다가 한번 쏘온다거나 하면 그게 또 이제 남북 관계에서는 또 굉장히 어긋나게 또 되는 상황이 있는 그럼 거죠. 합의문 휴지 조각이에요. 그런 거죠. 양쪽 다 그런 어떤 가능성이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년 선거에 굳이 이 남북 관계 개선으로 인해서 정말 활용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그건 이산가족 상봉입니다. 그건 이 정부에서 공을 많이 들이고 있어요. 사실은 거기에서 눈물바다가 이루어지고 어떤 국민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물론 저는 선거에 이용해 먹어도 좋은 일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것처럼 좋은 상품은 없죠. 나머지는 전부 장기적으로 가야 될 거지 금방 이루어질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든 이산가족 상봉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일단 관리는 들어갈 것인데, 과거의 경우에는 어땠냐면은 이산가족 상봉을 할 때 우리가 주로 북한해 준 건 쌀비료입니다. 이런 식의 교환은 있었어요. 인도적 지원. 그래서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목 하에서 북한에 대해서 일단 시급한 게, 올해 뭐 북한 뭐 기후가 안 좋으니까 농사 망친 거 그거 뻔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염병 문제 같은 경우 북한 대단히 심각합니다. 지금 백신을 안 주니까 말라리아 환자가 늘어서 북한 모기가 그 균을 온 게 우리도 지금 적경 지역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굉장히 많이 연천 늘어나서. 북파주 이쪽에는 북한이 말라리아 환자가 늘어나면 우리도 같이 늘어나요. 다 모기가 싣고 와요. 그 옛날에 그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때는 모기장을 많이 줬거든요. 그 간편하게 펴는 모기장 있잖아요. 그거를 황해도 쪽에 많이 공급을 해줬어요. 그 영양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약품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의 면역력이라는 그런 영양 상태가 양호할 때 제대로 발휘되는 건데, 그게 기초적으로 약하면 백신이나 또는 치료약 같은 것도 효과가 좀 적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간단한 질문인데, 요번 한겨레 20일 8월 24일 기사에 보면은 이번 사태가 이제 지난 사태와 과거와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방 지뢰 사건에 유엔군 사령부가 위기 관리에 모든 걸 떠맡았다, 이런 걸 지적을 하거든요. 이 기사 제가 쓴 건데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저기 연평도 포격전 때 지금 국방장관 하시는 한민구 장관이 그때 합참 의장이었어요. 포격전이 벌어지고 우리 합참과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 간에 총 11번 전화 통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금 지뢰 사건보다 훨씬 고강도 위기입니다. 그렇죠. 진짜 전쟁의 공포였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유엔사가 개입할 거라고 보고 저 항공기를 동원해서 때려도 됩니까 안 됩니까? 쏠까요 말까요를 우리가 11번 문의했습니다. 그때마다 돌아오는 답변은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해라. 우리한테 묻지 말아야 했어요. 자, 그리고 지금 5년이 지난 이번 위기의 지뢰 문제는 전쟁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이건 그냥 전방에서 2명이 부상당한 정도. 그다음에 처음엔 진상을 몰랐고. 그런데 유엔사가 사건이 벌어진 사흘째부터 조사에 착수해서 10일 날 그 유엔 사령부의 발표가 나올 때까지 한국 정부에 전부 엠바고가 걸렸고,
그 다음에 10일 날 유엔 사령부 첫 대화가 대북 대화 제안입니다. 그러자 즉각 미 국무부가 성명을 내서 유엔사의 대화 제안에 북한이 응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화로 방향을 잡아놓고 그래서 우리 정부 조사를 발표- 한 다음에 우리 정부 손과 발을 다 묶어놨죠. 그러니까 지뢰 사건에 대한 발표도 10일 네. 이후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10일 이후에 나왔고 예. 우리가 청와대 발표가 나온 게 11일 이튿날입니다. 그렇죠. 예. 그 이전에 유엔 사무총장 입장 나왔죠. 국무부 나왔죠. 유엔사 나왔죠. 아니 다 세 나온 개가 다음에? 다 나오는데 우리 정부만 말이 없어요. 안보의 당사자가 누굽니까? 이게 유엔입니까? 한국 정부입니까? 이거 자위권 행사하는 주체는 한국 정부예요. 그런데 유엔사의 일정에 다 맞춰진 것이 청와대 그 비서실장 얘기로는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해 유엔사가 기다려달라고 연락을 했대요. 그걸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기 5년 전에 연평도 포격전하고 격세지감 아닙니까? 혹자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연평도는 NLL 문제이기 때문에 개입을 안 한 거다 그랬는데 연평도 포격전은 NLL하고 아무 관계도 상관없죠. 없어요. 예. 그거는 저기 영토의 포격전이고 정전협정에 서북도서 5개 섬은 유엔 사령관 관할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심각한 너무나 문제. 명백한 정전협정 예, 위반이었죠. 위반이었죠. 이게. 예. 그러니까 그때도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었지만 일절 연루되기 싫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위기관리를 다 떠맡아 하다시피 한 것이고 이런 초기 국면이 이후에 판문점 합의의 대화의 압력으로 작용한 거예요. 그게 예전의 위기하고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이렇게 그 사건이 벌어질 때 유엔사 성명이 이렇게 빨리 나온 것도 이례적이고 해법까지 제시한 것도 이례적이고 모든 것이 그 최근 한 20년간의 위기에 비춰봤을 땐 아주 낯설다. 그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남한에 대해서 북한하고 얘기 좀 해.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바마는 이제 최근에 이란 핵 협상을 타결지었고요. 또 지금 중동의 IS 문제에 많이 쏠려 있고 집권 거의 7년이 지나도록 북한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 방치로 일관하고 있는데 지금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거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중국하고 관계도 지금 관리 국면이란 말이죠. 미국 채권을 갖다가 뭐 파내 마내 뭐 이래가지고 중국도 지금 시한폭탄인데 이럴 때 한반도에 대해서 안정의 요구를 굉장히 강력하게 제기를 하고 대화 제안을 했는데 이게 중국의 요구하고 맞아떨어진 것이죠. 중국은 황구시보에 뭐라 그랬느냐. 이번에 한반도의 불안정이 마치 북한이 그 전승절 기념 행사를 앞두고 해방나서 중국에 떼쓰기 위한 적이 투정 아니냐고 보고 뭐라 그랬냐면 열병식을 방해하기 위해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는 용납 못하겠다. 아니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아예 그냥 북한 보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 엑스놈들 국제정세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겠다. 이제 막말 전쟁을 하니까 제가 올해 4월에 중국에 갔을 때 왜 이렇게 북한하고 관계가 니네 나빠졌냐 할 때 그 국가안전위원회 쪽의 사람들 얘기 중에 하나가 북한의 막말이래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게 관계 어떤 악화에 상당히 큰 기여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북한 중국 간의 관계는 제가 봐도 무언가 한판 벌이려는 북한과 이것에 대해서 까불면 가만 안 두겠다는 중국이 세게 충돌했거든요. 그다음에 일부는 뭐 보도에 문제가 있다고도 합니다만은 보도에 많이 나온 거는 한만 국경 지역에 그 중국 군대가 결집하고 있다는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예. 근데 보도가 안 나온 게 있죠. 북한도 그 지역의 군사력을 결집시키고 그래요? 이거는 안 보이니까 그쪽은 족구도야 하나. 사실은 저는 처음 들은 얘기고 처음 보는 얘기예요. 그런데 북한군의 정예 전력이 정예 부대가 최근에 한만 국경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한미 정보당국에서 매우 이상징후로 인식하고 분석을 해오던 터에 지뢰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 뭐 이번 지뢰 폭발 사고부터 시작해서 판문점 합의에 이르기까지 이 과정이나 또 뒷이야기들 또 합의문이 나온 이후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 준비에 들어간 지금 상황 이런 것도 뭐 다 배경이 궁금하고 뭐 그렇지만 제일 큰 관심은 일단 추석 전에까지 하는 건 너무 촉박해서 어렵다 치더라도 올 가을에
200명 내지 400명 규모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 나서 남북 관계가 이제 어떻게 갈 거냐. 과연 이제 좀 대화와 협력, 공존 이런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뭐 그 또 남과 북이 각각 자기 국내 정치에 필요한 만큼만 현재 남북한의 권력 집단 또는 집권층이 내부를 통치하는데 필요한 만큼만 신용하다가 다시 또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평소의 모습 남북 관계로 돌아가냐 이게 제일 큰 관심사예요. 그게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해 나갈 확실한 의사를 가지고 이걸 진작에 추진해 나간다면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진짜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리라고 보고요. 아니 그럼요. 저 개인적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잘한 게 한 개도 없는데 이거 하나는 그나마 늦었지만 만시지탄은 있으나 잘하는 것 같다라고 지지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약간 지금 불안한 게 약간 그 참수작전 작게 501호 이거와 관련해서 2차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보면 거기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에서 작게 502사인가요 그때 그거 하겠다는 거 미군에서 하겠다는 거 5029인가요? 그거 못하게 했다 내가. 그러고 뭐 이렇게 그냥 개념 계획으로만 타협하고 이제 이 병력 배치 계획 같은 거 없는 걸로 했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김정일 위원장이 물어보지를 않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이미. 그리고 노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한 거는 그쪽 굉장히 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거고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식으로 대응을 안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이제 새로운 작계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한미 군사 훈련을 하는 거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많이 보였어요. 그때부터. 지금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북한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라고 봐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국방부에서 얘기가 나가고 이게 단순히 이 청와대 쪽의 어떤 대북 유화책으로 가는 분위기를 막으려는 내부의 권력 투쟁, 노선 투쟁, 현재 집권 세력 이게 아니고 청와대에서 묵인 방조하거나 혹은 주문 생산하는 방식으로 이 소스가 나갔다면 그럼 제일 큰 관심이 앞으로 남북 관계 어떻게 되냐인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전망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저는 걱정이 돼요. 예, 제가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그 권해드리고 싶은 관점은 항상 흐렸다, 개였다, 지었다, 허물었다 이런 국면적인 시각을 갖고 남북 관계를 보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항상 전략적인 거, 장기적인 거, 좀 내년까지 내다보는 이런 관점으로 좀 숨은 그림을 우리가 판을 읽어보자는 게 항상 제 주장인데. 지금 그 박근혜 정부에서는 요 행위도 북한이 무너지지 않고 버틴다면은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한 영역에서 그 관계 개선을 할 의지가 있어 보입니다. 아, 그래요? 예,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과거 정부가 꼭 했던 걸 박근혜 정부가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작게 5029 문제인데 노태우, 김대중 또는 노무현 대통령 3명이 북한하고 접근했을 때 항상 그 이해시키고자 한 것은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니네 체제를 부정하거나 정권을 무너뜨릴 의사가 없다. 그건 우리한테도 손실이다. 이걸 이해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맞아요. 예, 대부분 그거였어요. 그러면은 북한이 어느 순간 마음을 여는 순간이 있는 건 뭐냐면 진짜 얘네가 우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다른 반칙이나 배신이나 또는 속임수를 쓸 것 같지는 않다. 이때가 남북 관계가 이제 그 정상화되는 하나의 성숙화되는 단계로 나아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까지 도달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문제는 입 밖으로 북한을 뭐 대통령이 참수한다, 제거한다, 붕괴시킨다는 표현은 안 쓸 거예요. 단지 이렇게 얘기하죠. 내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이런 식의 관망적 어법을 쓰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그 근저에는 뭐냐 하면은 그거를 본인이 나서가지고 관리하거나 수습하거나 또는 대응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냐 이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연합사가에서 한미연합사에서 북한 불안정 대비 사태를 작전 계획으로 짜요. 그거 짜는 거 당연한 거고 더 좋은 거 있다면 가져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그 북한 붕괴 이후 계획에도 어쩌면 그쪽으로 더 많이 가 있는 게 맞습니다. 얼마 전에 원전 해킹 그룹이 그 자료 하나 깐 거 있죠. 그 국방부 자료입니다. 거기에 중국으로부터 들었다.
그 북한이 붕괴됐을 때 4개국이 북한을 공동 통치한다. 4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한국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우리 정부에 협의해왔다 그러는데 저는 중국이 그 협의했을 리가 없다고 봅니다. 절대 그럴 중국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북한에 준 메시지는 엄청나게 컸으리라고 봐요. 그리고 그 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지칭하면서 우리를 뭐 중국의 동북 삼성, 사성 이런 식으로 하려는다는 얘기 듣고 있다 그랬고 제가 정동영 장관이 김정일 위원장 만났을 때 그 무슨 대화를 나눴냐고 물어보니까 중국 사성 얘기 또 뭐 요즘 저기 중국이 타이완은 뭐 자기네가 먹고 북한은 미국에 떼주는 식의 어떤 거래를 미국하고 모종의 논의를 했다는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정동영 장관 놀라서 뒤로 자빠질 뻔했다는 거 아닙니까? 항상 북한은 중국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중국에 지금 북한 급변사태 대비 계획이 있어요, 사실은. 그 저기 소개라고 그 저기 병아리란 뜻이에요. 그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다 이거죠. 중국이라는 암탉이 그 저기 북한이란 병아리를 품는다. 아니 이런 것들 갖고 있다는 거 알아요, 우리가. 체제 붕괴가 일어나면 중국 정부에서는 당연히 거기 친중 임시정부를 친중 정권을 수립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저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작게 5029 말씀하신 그 계획 내용이 바뀝니다. 과거에 그 작게 5029 노무현 대통령이 알고 계시던 것은 북한이 붕괴됐을 때 한미연합군이 전쟁이 아니지만 군을 투입하겠다. 이유는 북한의 핵무기를 통제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건 한국군 영역이 아니라 미군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의 주권을 위협한다는 얘기가 그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계획이 아니에요.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미중이 북한을 공동 관리한다로 돼 있어요. 한미연합사의 작전 계획에. 작전 계획에. 이게 완전 새로운 내용이네. 부록 B로 나와가지고 이게 채택된 해가 2009년입니다. 그 해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이 얘기가 돼가지고 2010년부터는 부록 B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공동관리로 들어간다는 것이 외부에 퍼지고 있던 터에 잊어버릴만 하면은 그것을 공교롭게도 상기시키는 자료가 하나씩 툭툭 까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원전 해킹 그룹의 것이 이게 미국의 구상이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국제적인 미국의 구상이고 우리 한국 정부가 오케이 한 거지. 중국하고 합의된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런 걸 했을 리가 없는 거죠. 아니 중국이 이걸 우리한테 합의한다? 뭐 이건 얘기하자고 하자. 가능성 제로입니다. 제가 중국 정부 당국자면 북한이 체제 급변 사태가 일어나거나 혼돈에 빠지면 자기들이 진주해가지고요. 차라리 중국 인민군을 넣든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인적 네트워크 활용해갖고 저 중국하고 친한 자들이 딱 정권 잡도록 하지. 아니 그런데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자 북한에 설사 그 어떤 지도 체제에 문제가 생겼다 치더라도 뭐 그럴 가능성도 지금 희박하지만 있다 치더라도 국가가 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북한이라는 국가가 망한다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탈북자들은 알아듣질 못해요. 그러면은 망한다. 뭐 조선시대 500년 마지막 100년은 망한 상태였어요. 그래도 조선이 뭐 유지됐다 그러지 그걸 한일 병탄되기 전까지는 있다 그러지. 아니 그게 망한 국가였지 뭡니까 그러면. 그런데 이런 그 저기 북한의 체제에 어떤 다른 변수가 생긴 걸 외부에서 망했다고 보고 내부에서는 안 망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럴 때 외부에 개입이 들어간다는 건 명백한 주권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외부에서 자기 멋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개입이 무슨 참화를 부를지 어떻게 알아요. 거기에다가 제 예상으로는 한미연합군의 핵심 전력이 투입돼야 되는데 핵무기를 통제해야 되는데 어떤 미친놈이 쏠지도 모르니까 빨리 통제하겠다 그러면 대단히 공세적인 그 군사 개입을 할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전쟁을 각오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안 일어났는데 그 핵무기 통제를 이유로 전쟁까지 감수해야 되는 이런 식의 어떤 이게 급변사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보면 모든 문제의 근저에는 북한의 핵 문제가 있고 이것을 다루는 방식에서 북한 붕괴론까지 파급이 되는 이런 한반도의 논리 구조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전쟁이 아니지만 전쟁을 결심해야 된다는 한반도 패러독스를 우리 정부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건 한미 간에도 명확히 다른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다 학술적이고 복잡하고 중요한 내용 같은데 아니, 어려워졌어요. 남북 관계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내년 봄까지. 그러니까 저는 그 관망적 관계 개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의 전략은 북한 체제에 대한 인정을 바탕으로 한 관계 개선이에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물론 일부 관계 개선은 되겠으나 그것은 관망적인 관계 개선이다. 즉 북한 체제에 대한 인정 내지 존중 배려 차원은 아니다. 그러나 굴욕을 강요하고 하다 보면은 우리 의도가 통했다. 그런 선에서는 관계 개선하겠다. 이렇게 계속 나가면서 결국은 북한 관리 정책이다. 예, 이것도 어쩌면은 좋은 결과를 우리가 나올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전 정부의 대북 정책과는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된다.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네. 그렇죠. 예. 큰 기대는 안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뭐 예전에 하다가 중단됐던 뭐 북한에서 쉽게 뭐 말하면 이제 수산물을 수입하는 사업이나 버섯을 수입하는 사업 이런 거 하는 분들 괜히 헛물 캐면 안 되겠네. 그까지는 못 가겠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돈벌이가 있으면은 뭐 일부 민간 교류를 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전히 오이사 조치가 길목을 막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렇게 쉽게 본물 터지듯이 활성화는 안 될 것이라고 일단 예측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북한은 뭐 여러 가지 경제 협력도 좋지만 이제 최종적인 목표가 이제 미국과 그 평화 협정을 체결하는 것 그 목표고 그걸 위해서 이제 한국과의 개선을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하는 측면들이 있고 이게 사실 굉장히 큰 기대지만 여기까지 기대를 갖도 북한도 안 갖고 있을 것 같긴 해요. 남한 측에서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전 정권까지만 해도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너희들을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해서는 의사는 없다는 걸 분명히 했는데 없다. 이명박 정권하고 박근혜 정권부터는 그 부분이 애매모호해요. 애매모호하죠. 애매모호하고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체제 붕괴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바라는 가운데 그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그동안에는 뭐 대화 좀 하자 뭐 이 정도 선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기 때문에 남과 북이 지금 동상이몽 상태고 거기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부분적인 성과들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니 북측에서도 장기적으로 그거 알지 않겠어요? 뭐 낭만적으로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우리 정부에 대해서? 항상 어떤 자기네 정치 체제, 통치 구조, 또 어떤 하나의 어떤 정권의 어떤 그 안위가 모든 어떤 문제를 결정하는데 최우선적인 문제. 근데 그 북 입장에서 그 체제 보장이 굉장히 제일 중요한데 그걸 그 사람들도 남쪽에서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핵을 만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해줄 수 있는 데는 미국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과의 어떤 그 뭐 합의든 또는 대화든 어떤 그 과정이라는 거는 미국과의 합의를 하에 나가기 위한 징검다리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남북한이 관계를 개선하고 문제를 푸는 것만으로 풀릴 문제도 많지만 최종적으로 풀려면 미국하고 풀어야 되니까 미국하고 풀려면 이제 남한하고 관계가 이렇게 아주 나쁘면 그쪽 안 풀리는 거니까 북으로서는 글로 나아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거고 우리 정부로서는 혹시 망할지도 모르지만 금방 망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뭐 그때까지 대충 좀 지나친 위기로 안 가도록 관리한다. 그 정도 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상 역사에 대한 예측은 제 예측은 다 틀렸기 때문에 여태까지 어디 가서 얘기한 게 그런데 그 굉장히 위험하죠. 이건 복잡계거든요. 국제 정치는 변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단정을 짓는 것도 위험한 사고예요, 사실은. 지금 이런 요소가 있다는 걸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내년까지의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예, 지금 이렇게 모처럼 대화의 물꼬가 틀렸는데 이 모멘텀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문제가 박근혜 정부 임기의 남은 기간 중에 어떤 그 한반도 정세의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라는 거. 이거 자체는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가장 불안정한 요소는 지금 평양 정권이 역대 정권 중에서 가장 취약하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신감이 없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대북 방송에 나간 거예요. 그 확성기 계속 틀어준 게 북한 체제에 자신감이 없다. 김정은 이게 지금 계속 나간 건데 그런데 아프죠. 그래서 그렇죠. 확성기 방송이 지금 심해서 제가 그냥 돗자리를 깔면 내년 2월까지는 이제 올 가을에 그 남북 이산가족 상봉도 하고 뭐 좀 이렇게 남북한 사이에 좀 협력이 오가는 이런 양상으로 가다가 총선 한 2달 앞둔 시점에서
우리 쪽에서 북이 또 도발을 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총선 때까지 대북 강경 드라이브로 막 가는 예. 여기에 제가 500원 걸겠습니다. 그, 저도 500원 걸겠습니다. 그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그래서 500원만 걸었어요. 아니 저 사람들이 이걸 듣는다니까 내가 볼 때. 양쪽 다 듣는다니까.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 인터넷 들어와가지고 댓글까지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우리 정치가 앞에 댓글 좀 달아줘. 아니 우리 저기 뭐 진돗개 뭐 강아지 5마리 낳은 분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북에서 최근에 이게 보도하는 거 보면 이번에 황병서 그 보도할 때 또 보면은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막 얘기하고 예, 맞아요. 남쪽 스타일 비슷하게 이렇게 프레시 터뜨리고 뭐 이렇게 액션도 쓰고 많이 배운 거. 브리핑하고. 예, 브리핑하고. 그러니까 황병서 씨하고 그 김양근 씨가 혹시 이 방송 들으면 댓글 좀 달아줘요. 우리도 좀 달게. 우리가 남북한 정부를 이어주는 아름다운 가교가 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출연도 해주시고 웬만하면. 안 되면 뭐 전화로도 출연할 수 있어. 대박. 예, 오늘 저 김정대 편집장 모시고 오늘 근데 신입당원. 신입당원이시죠? 그 북한에서 잘 안 해줄 것 같아. 우리가 여기 북한 최고 존엄을 좀 빈정된 적도 많거든. 여기서 애취급하고. 근데 뭐 우리가 저 북한 최고 그 정도는 존엄만 빈정됐나? 남한 최고 존엄도 빈정됐잖아. 가족 사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죠. 뭐. 가족끼리 뭐 그 정도의 친분을 또 이렇게 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 정상 다 비아냥됐고요. 세계 정상들 다 비아냥됐으니까. 맞아. 우리는 특별히 상처받으실 필요는 우리는 저 없습니다. 태평양 건너에 있는 바마형도 놀려먹었고 여기서는 다 놀려먹으니까. 예, 오늘 디펜스 21 플러스 김정대 편집장이 나와주셔서 그동안 남북 사이에 있었던 일들 정리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정의당의 그 대북 정책과 군사 정책, 뭐 동북아 전략 이런 거는 이제 믿어도 되겠네. 아니 뭐 저는 국방 쪽이 주로기 때문에 당원들께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진보의 취약점이 안보 분야라 맞아요. 그랬거든요. 저는 보수가 남북 관계를 잘하고 진보가 안보를 잘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예, 사실 생각만 해도 저는 그게 참 짜릿하거든요. 그런데 마냥 이 군 문제 모르고 방치만 할 것이냐, 이제는 좀 생각을 바꿀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이런 외교 안보에서 조금 우리 지역에서 당원들이나 아니면은 당내에서 좀 교육이 필요하다거나 또는 당원들과 만나면서 조금 더 심도 깊은 얘기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일단은 제가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만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 보수의 안보가 아닌 진보의 안보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점에서 조금 새로운 어떤 그 실험이 이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만큼 당원들께서 조금 지켜봐 주시고 같이 함께 해 주신다면 뭐 하나의 미랄 정도는 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랄보다는 좀 클 것 같아. 밀밭 정도는 될 것 같아. 대신 당을 잘 몰라요, 제가. 몰라도 돼요. 오랜만에 이 넥타이 타고 국회 저기 와서 보니까 나 쑥스러워 미치겠어요. 이제 좀 보수한테 잘 보이려면 넥타이 매야 돼요. 모르는 거는 좀 많이 가르쳐 주시길 또 아니,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엉뚱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지금 그 비슷한 말씀을 저도 이제 10몇 년 전에 계속 주장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진보 쪽에서 안보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 지금은 계시지만 그때는 지만원 씨가 그럼 지만원 그때 씨가 이쪽으로 할 때야. 그니까 시스템 공학. 그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진보에서 이 사람은 안 받아준 거잖아. 안 써준 거야. 그러니까 가가지고 지금 이상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분이 오셨을 때는 굉장히 합리적인, 어떻게 보면 미국적 합리성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관점에서 군대 문제 비판하고 이런 것을 한결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말지. 말지 뭐 여기도 이런데. 그러니까 군 쪽의 기술 관료적인 시각에서 합리적인 국방 정책이나 안보 정책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좋은 얘기를 했죠. 그렇죠. 아니 좀 말지가 아주 안타까워요. 작심하고 키웠어요. 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우리 진보 쪽에서도 지금 안보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예비역 육군 병장들은 그동안 진보 쪽 하면서 좀 외로웠어. 이제 김종대 선생이 오셨으니까 이제 저 진보의 예비역들이요 총단결하라. 예. 앞으로 우리도 이제 예비군복 입고 나와서 한번 행사도 하고. 좋죠. 예, 오늘 디펜스 21 플러스 김정대 편집장님 그리고 정의당의 신입당원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의 철학과 개성을 닮은 집을 추구하는 목조주택 전문기업
꿈꾸는 목수가 정치 카페를 후원합니다.